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여러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립선암의 전반적인 개요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중심으로 뭐 국소 환자든 초기 환자든 많이 진행된 환자든 모든 것을 좀 포함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조금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조금 진행되는 환자들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남성에만 있는 장기고 보통 한 사이즈가 한 20g 정도, 방광의 아래 그리고 직장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젊었을 때는 되게 이제 호두알 정도의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g 정도 됩니다. 기능으로는 이제 남성에 있어서 이제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액, 정액의 주요 성분인 전립선 액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은 정상적으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전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질환은 젊었을 때는 전립선염,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이 커짐으로 해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이제 전립선 가운데로 지나가는 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요도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배뇨곤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보시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60대가 이상 되면 이제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연세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는 그런 호소하시게 되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고, 더욱 더 심한 분들은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립선암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남성들에게만 생기는 전립선암이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전립선암은 사실 이제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전립선암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연령이 비슷한 60대 이후 70대, 80대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증상이 뭐 이런 소변 줄기가 약하고 불편한 증상이 혹시 전립선암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전립선암은 특별하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을 공유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뭐 배뇨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제 전립선암 검사를 하고 전립선암 초기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립선암이 진행을 해서 뭐 뼈라든지 그다음에 폐, 간과 같은 그런 내부 장기에 전이가 되면 뼈의 전이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뭐 간으로 전이가 좀 많이 되는 경우에는 황달이라든지 간 기능 저하, 그리고 폐로 많이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뭐 폐암과 같은 증상이 또 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모든 암종이 되게 이제 원인과 결과, 무엇이 이제 이 암의 발생의 원인일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암들이 똑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거에는 되게 이제 식생활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식생활 문화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암이 대부분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연령, 인종,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많이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유해 물질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 가능한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변화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자꾸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이 국립암센터에서 암센터 내부에 중앙암 등록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건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 암 발생, 암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2021년도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남성암 중에서 폐, 위암, 대장암 다음으로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서는 네 번째로 이제 흔한암으로 이제 보고를 했고요. 2020년 데이터는 이제 폐암, 위암, 그다음 전립선암이 3위였는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엔데믹 그런 상황 때문에 검사를 받는 분들이 줄어들므로써 일단은 2021년 데이터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남성암에 있어서 네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이런 전립선암의 발생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이라든지 조기 진단 때문에 대부분의 암들이 이제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이 폐암하고 전립선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2021년도 신환 환자 수가 한 18,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으로 새롭게 진단되는 내가 환자 수가 한 18,000여 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암 등록본부에서 매년 우리가 이제 보통 한 4년 전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빠르면 한 3년 전 데이터. 그래서 2023년 12월에 2021년 데이터를 이제 발표한 거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빨리 조사를 해서 2년이나 3년 전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예측 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측 연구. 그래서 그러면 현재까지의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2022년도, 2023년도는 어떻게 될까? 저희들이 작년에 2022년도 추정 발생률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2022년도부터는 남성암 1위가 전립선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벌써 우리 예상치로는 전립선암이 여전히 남성에서 1위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은 백인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게 피부암이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흑색 쪽이라고 하는 피부암을 제외한 암종 중에서는 전립선암이 1위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립선암 검사라고 하는 이 혈액 검사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면 밑에 내려와 있는, 아직 검출이 안 됐고 진단이 안 돼 있는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부터 2023년부터는 우리의 예측 연구에 의하면 벌써 현재 전립선암이 남성암에 있어서 1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이 위험하냐, 젠틀한 암이냐, 신사적인 암이냐? 초기 전립선암은 1기, 2기 암은 조기에 진단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렇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이 중요한 암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암들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진단 당시에 환자의 암의 병기라고 얘기하는 몇 기이냐, 1기냐, 2기냐, 아니면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이 암의 치료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초기 진단이라고 하는 국소암 혹은 국소에서 조금 진행된 국소 진행암은 완치를 목적으로 이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중에서도 이제 초기라고 얘기하는 국소 전립선암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국소 전립선암도
저위험, 중간,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치료를 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또 전립선암인데, 국소암이면서 저위험군, 초저위험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화도가 좋은, 글리슨 점수가 6점 정도의 조직검사에서 한두 군데 나온 국소암인 암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암은 우리가 이제 치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하다가 병이 진행하면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암 중에서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저위험군, 저위험군은 수술하지 않고 대기 관찰요법을 유지하다가 병이 진행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키 치료, 하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대기 관찰요법이라는 게 요 그림에서 보시는 능동적 감시요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혈액검사, MRI,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병이 진행하면 그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능동적 감시요법. 또 다른 암 중에 하나가 있죠. 또 목에 생기는 그 갑상선암. 이 갑상선암하고 이 전립선암이 능동적 감시요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불필요하게 과한 치료를 하지 말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초기이면서 분화도가 좋고 굉장히 초기인 환자들, 그런 분들은 치료하지 않고 감시하다가 관찰하다가 나중에 진행하면 치료하자,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이가 있는 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이가 있는 사기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됩니다. 한 45%에서 한 48%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장기간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행된 암일수록 우리가 치료 목표가 크게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 환자의 치료 목표는 완치입니다. 완치. 그렇지만 전이가 있는 사기 전립선암은 완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쉽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환자의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더 오래 사시게 하는 게 모든 진행된 암 환자의 치료 목표입니다. 전립선암 역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대로 현재 우리 환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 생활을 유지하면서, 혹은 가족들과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사시게 하는 게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는 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들의 질병의 특성, 사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어떤 환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치료에 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짧게 반응하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무기, 여러 가지 약제의 특성과, 그리고 이 약제들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과연 이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고가의 항암제들이, 그 다음에 고가의 항암 치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일반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나 보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연령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는데 병원 다니다 보니까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 내가 전립선염이 있었는데 병원 다니다 보니까 전립선암이 되었다고
진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전립선염이,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데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조기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학적 검사를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암, 다행스러운 일이죠. 조기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염이라든지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의 병기는 모든 암종이 어떠한 장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1기 혹은 2기, 어떤 장기의 껍질, 피막, 캡슐을 벗어나서 주변으로 침투를 하면 3기가 되고,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인 뼈, 간, 폐, 멀리 떨어져 있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면 4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우리 요즘 전립선 비대증 이제 수술 많이 하시는데 비대증 수술하다가 갑자기 암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기 조직 검사에서 진단되고 MRI를 찍어보니까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더라. 2기 전립선 밖 주변으로 조금 침투가 되어 있더라.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까지 침투가 되어 있더라. 3기 그 검사해 보니까 뼈에 전이가 되어 있다든지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4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립선암의 치료는 모든 암종과 유사하게 암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기, 2기는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수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초기이고 너무 부드러운 암이면 능동적 감시요법, 적극적 대기관찰요법이라고 하는 관찰하다가 병이 진행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1기, 2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주변으로 조금 벗어나 있는 3기 전립선암은 단일요법으로 완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약물치료 혹은 수순이나 방사선요법을 이용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치료를 같이 병합하는 3가지 병합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상태인 벌써 진단 시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쭉 관찰하다가 재발이 되었는데 저기 멀리 전이가 되어서 발견된 경우, 그런 4기 전립선암은 이제는 단일요법으로서는 완치가 힘듭니다. 전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장기에 벌써 가 있기 때문에 임파액이라든지 혈관을 타고 벌써 우리 몸의 다른 장기로 갔다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전립선암이 KTX 레일을 타고 오송, 그 다음에 밑에 대전, 멀게는 대구, 부산까지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처로 가 있는 거는 4기 초기지만 저기 대구, 부산까지 가 있으면 그는 이제 아주 4기 중에서도 조금 많이 진행된 4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전신요법을 해야 되겠죠.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약제가 우리 몸 전체를 다 타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먹는 항암제, 주사로 맞는 항암제, 혈관으로 맞는 항암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4기 전립선암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항암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현실에서도 지금에서도 현재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임상시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양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가장 많은 암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신약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암은 뭐 환자분들 많이 듣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또 다른 이제 이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고 국내
우리 국산 로봇들도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을 받으면 되고, 뭐 요실금이라든지 성기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술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 운동요법, 그 다음에 시술, 수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인 전이를 동반하고 있는 사기 전립선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이고 완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호르몬 박탈요법,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학적 거세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시킨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습게도 사기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복벽이라든지 팔에 놓는 그 피하 주사, 근육 주사가 남성 호르몬을 박탈시키는 그 치료에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면 암세포들이 확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세포들은 근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안드로젠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장기가 뭐냐? 우리 남성들에 있어서 고환이거든요. 양적 고환을 제거하는 게 외과적 거세입니다. 외과적 거세. 이제 외과적으로 양적 고환을 제거하는 고환 절제술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화학적 거세, 주사로 이제 그걸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제형,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으로 규칙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고환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거세 수치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갱년기, 폐경기 증상처럼 열이 확 올라오고 홍조가 생기고 땀이 나고 하는 그런 증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은 환자분에 따라 민감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기본적인 1차 항암제가 1번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든지 혹은 외과적으로 양적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호르몬 박탈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사기 전립선암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7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이제병용요법 혹은 얼리다, 엑스탄디, 자이티가, 아비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르몬 차단요법, 호르몬 치료제를 병용하는 이제요법 혹은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호르몬 경구약제에다가 도세탁셀을 병용하는 세 가지 약제를 병용한다고 그래서 3제 병용요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고 하는 단일 치료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도세탁셀을 포함하는 이제요법, 얼리다 엑스탄디 혹은 아비테론 자이티가를 병용하는 이제요법 혹은 이제요법에 도세탁셀까지 포함하는 3제 병용요법이 기존의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단일 예법보다 훨씬 생존기간의 연장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법보다는 3제요법이 단일 치료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이 사기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그냥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의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표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치료 기간, 반응 기간, 생존 기간이 현격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그리고 유럽의 내과학회, 미국의 내과학회, 미국의 비뇨의학회, 유럽의 비뇨의학회에서
공이 자이티가, 얼리다, 엑스탄디, 탁수테로와 같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항암제를 병용 치료하는 것을 권고안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 플러스 얼리다, 엑스탄디 혹은 자이티가, 아비트론, 이제 병용요법,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서 이러한 경구약제에다가 도세탁세까지 포함하는 3제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기 전립선암은 이렇게 기존의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 항암 화학요법 혹은 새로운 호르몬 치료 경구약제를 어떻게 병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든지 병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차세대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 이제 먹는 신약들, 뭐 얼리다, 도스탁세, 얼리다, 엑스탄디, 그다음에 자이티가, 아비트론 같은 이런 약제를 각각을 병용하는 두 가지 병용요법을 하다가, 이제 병용요법을 하다가 병이 내성이 생겨서 다음 단계인 호르몬 불응 단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림에서 보시는 두 번째 그림,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앰플에 들어가 있는 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주나 4주 간격으로 외래나 혹은 입원해서 혈관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이제 털이 빠지고 식사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입안이 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수치가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경구약제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경구약제를 한번 더 시도하고, 그래도 진행하는 경우에 환자의 체력 상태가 허락한다면 이 도세탁셀의 다음 항암 화학요법인 카바치탁셀, 상품명으로는 제보타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항암 화학요법은 그 당시 투여를 고려할 당시에 환자분의 체력이 이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경구약제는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 환자분들, 어르신들이 다 복용을 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도세탁셀이라든지 카바치탁셀은 벌써 그때는 환자분들이 병의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 상태가,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이런 주사 항암제를 견디시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화학요법은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립선암에 있어서 표적 치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보이는 림파자라고 하는 파프 억제제입니다. 림파자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 여러 가지 암세포들, 우리 몸에 유전자가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분들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여배우 있죠. 안젤리나 졸리. 그분이 BRCA,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가계도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전립선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유전자 복구 기전에 작용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BRCA,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림파자라고 하는 이 표적 치료가 이제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리 그 가계도를 보면 여성에서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망암, 남녀 공이 췌장암, 남자 쪽에서는 이 전립선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계도를 쭉 보시면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가계도가 이제 제법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들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는 정밀의학, 표적치료는 이런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전립선암이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기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엑스탄디, 자이티가, 얼리다 이런 먹는 항암제를 쓰고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를 환자가 체력이 허용한다면 쓰고 더욱더 진행하게 되면 카바체탁셀이라는 또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데 지금은 개개의 환자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서 특별한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런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암종과 약제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복구 기전에 관여하는 HRR 유전자 돌연변이, 특히 BRCA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올라파립 상품명으로 림파자라고 얘기하는 이 표적치료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병이 더욱더 진행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단계에서는 2차 약제, 3차 약제제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있는데 앞에 여러 가지 경구약제라든지 도세탁셀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투여한 경우에는 이제 남은 우리가 생명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림파자와라고 알려져 있는 이 표적치료제와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방사선 동위연소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됨으로써 환자분들에게 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림파자와 같은 이런 파프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과연 얼마나 흔하냐?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4명 중 1명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전자 복구 기전에 작용하는 돌연변이가 있고 그 중에서 10명 중 1명은 이 림파자라고 얘기하는 파프 억제제에 굉장히 잘 듣는 브라카 유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젤리나 졸리 그분이 갖고 있는 브라카 1, 2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 있어서 10명 중에 1명은 이 림파자라고 얘기하는 이 표적치료제가 잘 듣고 4명 중에 1명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유전자 복구 기전과 암과의 관계를 이제 밝히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3분이 이제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프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림파자가 전립선암의 1호 표적치료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현재는 처음 적용이 된 것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 이전에 엑스탄디, 자이티가, 아비테론과 같은 이런 약제를 한번 쓰고 경구 약제를 한번 쓰고 진행한 경우에 그 환자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복구에 관련되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브라카 1, 브라카 2와 같은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파프 억제제인 림파자가 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전에 어떠한 항암제를 많이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와 같이 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와서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 1차 치료로 이 림파자와 같은 파프 억제제와 아비테론, 자이티가와 같은 경구 호르몬 차단요법을 동시에 복용하는 병용요법이 1차로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는 나 있는데 실제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복구 기전에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특히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프 억제제 림파자하고 기존의 경구 호르몬 차단제하고 이제 병합하는 치료가 효과를 입증을 함으로써 이제 적용되었고 그런 효과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진행까지의 기간을 늘리고 전체 생존 기간을 기존의 치료보다 단일 치료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임으로써 지금은 이런 파프 억제제인 림파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의 환자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9.8개월에서 비교 3개월, 20개월 비교 한 14개월, 굉장히 큰 차이로 생존 기간이라든지 반응 기간의 연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환자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는 거죠.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큰 효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표적 치료제는 올해 5월에 국내에 이제 허가가 되고 이제 8월 다음 주에 저희 기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투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방사선 라이간드 치료제입니다. PSMA 루테슘이라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나와 있고, 상품명으로는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제공하는 상품명 플루빅토라고 알려져 있는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원래는 2021년도에 미국과 호주에서 아주 중요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FDA, 유럽에서 다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5월 달에 한국 FDA 식약처에 허가를 득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급여를 논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환자가 100% 다 자비 부담으로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립선암 표지자 중에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PSA라고 하는 표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립선암 특이항원. 또 한 가지 표지자가 또 뭐가 있냐면 PSM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라고 하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PSMA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암이 진행할수록, 특히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할수록 이 PSMA가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MA를 찾아가는 방사선 리간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일단 진단에 CT나 MRI, 뼈 스캔으로 진단은 안 되는데 암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혹은 약물 치료하고 난 뒤에.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T, MRI 본스캔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PSMA에다가 붙여가지고 펫시트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PSMA 펫시트라고 해서 진단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러면 이 PSMA를 찾아가는 어떤 표적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혈관 주사를 놓으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암세포 표면에 있는 PSMA에 따라가 가지고 거기 붙어 가지고 암세포 내로 들어가서 어떤 치료제를 분사를 시키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의 개념인데, 이게 플루빅토의 작용 기전입니다. PSMA를 발현하는 암세포로 찾아가서 머리에 싸고 있는 베타 입자라고 하는 루테슘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탑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혈관 주사를 놓으면 쭉 혈관을 타고 돌다가 PSMA를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로 딱 붙어가지고 암세포 내로 딱 들어가서, 요 보이면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핵 우리 주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루테슘을 암세포 안에서 쫙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테슘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베타 입자를 내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암세포의 유전자를 자르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을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치료하는 게 돼 있고, 현재는 이거는 뭐 각 병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 6주간격으로 6회 투여, 보통은 6주간격으로 한 3, 4회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비급여 환자분이 100% 아직까지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고, 1회 투여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비급여로 미국에서는 1회 투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많이 가격이 다운되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접근도는 굉장히 좀 힘든 고가의 항암제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 기관에서 국립암센터에서 1호 국내 1호 투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몇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환자분들이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생하시는 것처럼 이제 폐경기 갱년기가 되면 고생하시는 홍조, 땀, 발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랫동안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버리면 똑같이 뼈가 약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사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각각의 항암제에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얼리다 같은 경우는 피부 발진이 한 30~40% 있어 생기고, 엑스탄디는 피곤해요.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스닥셀과 같은 항암화학요법은 그 항암화학요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저하, 탈모, 손톱이 변색되고, 그다음에 말초신경염,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무조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어떤 영양제가 좋고 어떤 뭐 시기가 좋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균형 잡힌, 과하게 드셔도 안 되고 환자분들이 잘 드실 수 있는 것을 잘 드시면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이라든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치료제에 따라서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잘 드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세탁셀과 같은 항암화학요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드시면 배가 나오고 지방이 축적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혈당도 잘 조절 안 되고 고혈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좀 처치를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상식선에서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식물성 지방, 그다음에 과일, 색깔이 분명한 이런 채소, 과일들이 이제 좋은 겁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이런 식물성 지방이라든지 생선이나 두부, 단백질에서 받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절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모든 약제들이 살이 찌게 만드는 쪽으로 몸을 바꾸거든요. 몸을 다 여성화 시키기 때문에 남자가 갑자기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그러면 적게 드셔야 됩니다. 적게 드시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면 다 살이 쪄서 없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 자꾸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 하루에 한 4~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 자꾸 걸어 다니시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계실 때는 뭘 당긴다든지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암이 진단 안 된 분들은 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1~20%가 아쉽게도 사기 전립선암으로 처음 진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40대가 넘어가면, 45세가 넘어가면 자기의 전립선 특이학원이라고 하는 PSA 수치를 한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무조건 PSA 수치를 체크를 해서 지극히 정상이면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수치가 조금 높다, 2 이상이다, 3 미만이다 하면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PSA 수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3 이상이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강하게 근거드리고, 뭐 예방법은 일반적인 전립선암, 일반적인 암하고 다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하고, 과체중이 안 되게 조심하고, 여러 가지 항암 물질로 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유해 물질들을 피하라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우회라든지 일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나가 보면 어떠한 영양제, 어떠한 음식이 좋다고 이제 자꾸 물어보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타민 E, 토코페롤, 그다음에 뭐 루테인, 요즘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다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립선암에 좋은 건 없습니다. 전립선암에 좋은 거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아까 토마토 사진 보여드렸죠. 토마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뭐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간 데쳐 먹든지 올리브유에 이렇게 이제 약간 가열하면 많이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의 유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제를 과하게 섭취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드시면서 암이 예방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아니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드신다는 것은, 약을 드신다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학회 중에 대한전립선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 국내에서 전립선암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많이들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기에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완치를 기대하시면 되고요. 더욱더 초기인 분들은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말고 능동적 감시요법, 적극적 대기관찰요법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우리 교수님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으셔도 충분히 완치를 받으실 수 있고, 아쉽지만 뭐 3기 혹은 더 나아가서 4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한 가지 요법에서 두 가지 요법, 세 가지 요법을 병용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교수님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2차 의견, 조금 더 3차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환자분들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또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또 권해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